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그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일단 기출문제를 기반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가장 가까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조금 안 배운 것도 살짝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공부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한 거 나왔을 때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시험 시간은 정확하게 딱 20분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25분 동안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20분에 딱 커팅 해가지고 바로 OMR 카드 거둘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설 작업을 하면서 총 평균 하루에 2회치씩 풀어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5주 동안 10회 정도를 푸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1회차 시험 문제고요. 시간 정확하게 딱 20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바로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뭐 OMR 카드는 뭐 다 그냥 냅두시고요. 어쨌든 모의고사니까 뭐 이거 뭐 더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서 시험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1번. 해설지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네, 1번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가 이제 신청이랑 신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1번 보시면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는 구별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으면 공법행위니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 신고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했다. 신고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했으니까 이 신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신고거든요. 그래서 설사 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 사인의 공법행위의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를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4번, 자기완결적 신고는 아시겠지만 적법하게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잘 충족시켜서 행정청한테 도달시키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에다가만 밑줄 치시면 되시겠고요. 도달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 수리를 하든 말든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사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이 B한테 허가받은 권리까지 넘기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B가 행정청한테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만 이게 A가 허가받은 권리가 B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면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이 A가 갖고 있는 법적 권리가 B한테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무효면은 얘도 무효기 때문에 만약에 A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항 이익은 없다가 아니라 법률사항 이익이 있는 거구나. 원고적격이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에서 끌고 온 이론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법률도 국민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뭐 그런 뜻이고요. 3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다.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반드시에다가만 밑줄 치시겠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죠. 항상 이렇게 뭔가 반드시 뭔가 이렇게 딱 뭐 하나만 특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 그렇게 좋아하는 워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 명한테도 신뢰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행정관에게 위법한 경우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적법해야 행정청이 그 행위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했을 때는 자기구속 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3번 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는 법이기도 하지만 또는 고시 자체가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고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시는 일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뭔가 한 가지 의미로 덮어씌우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규칙, 여기서 명령규칙이 법규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규명령이 만약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받고 싶으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다 심사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있거든요. 3번 조례에 대한 위임. 조례는 밑에다가 정관 같이 조례와 정관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키워드 잡힌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포괄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법들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감사원 규칙에다가만 밑줄 쳐주시겠고요. 자, 감사원 규칙은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원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법규명령과는 약간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스타일이 달리하죠. 다른 법규명령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총리령,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던가, 부령 등등등은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법규명령에 예시적이라고 평가하죠. 예시. 그러니까 열거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예시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감사원 규칙도 충분히 법규명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은 총리령, 부령과 달리 헌법의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법규명령을 쓸 효력은 갖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번은 이때까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낸 포인트를 보면은 소급하여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소급하여. 이 말을 그때부터라고 고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나왔었던 우리 행정사 시험을 다 한번 붙어보니까 요 문제 낼 때는 이 소급하여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라는 말과 섞어서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정답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딱 짚고 있으면 문제 풀 때는 되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가는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작위 의무를 해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해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보통 허가할 때는 신청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음식점을 영업할 수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관악구청장한테 관악구청장님 저 이번에 여기서 음식점 지금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음식 하고 싶습니다. 라고 허가 신청을 하면은 관악구청장이 얘한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음식점 영업허가 내줬을 때 이 보통은 이렇게 허가가 신청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통행금지 명령 해제. 통행금지 명령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지를 해제시켜준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얘는 신청 없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워딩이 드러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는 반드시 신청 전제로 한다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번입니다. 일부 취소에다가만 밑줄 좀 그어주시겠고요. 예컨대 세금을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 부과한 것은 너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300 이런 식으로 700만 원만 부과될 사람인데 1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럼 나중에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뜻인 거고요. 3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아시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4번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가 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은 그 허가를 받았을 때 특정 그 법에 따라 허가 받았을 때 그 특정 법에 따른 금지가 해제될 뿐 다른 법에 따른 금지까지 해제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5번. 자,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더라도 거기다가 밑줄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더라도에다가만 밑줄 치겠고요. 자, 우리 건축허가라는 게 있어요.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기속 재량 행위라고 평가받는 가장 유명한 행위입니다. 그럼 기속 재량 행위는 뭐냐면은 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건 충족해서 신청하면은 허가를 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충족하면은 허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축허가는 법에서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보니까 얘한테 허가 내줬다가 공익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건축허가라고 하는 기속재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은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더라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법령에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고요. 5번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에다가 밑줄 치시겠고요. 우리 처분은 문서로 행해져야 한다. 처분은 문서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말로 행해지게 되면은 얘는 이 무효로 인식합니다.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행위인 무효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된다가 정답이고요. 니은입니다. 우리 무효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소 사유와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행정청이 그다음에 내용은 법을 잘 지키고 있어야겠고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어야겠고 형식은 문서로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적법한 행정행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던가 절차가 문제 있다던가 형식이 문제 있다던가 하게 되면은 다 위법이라고 판단하죠. 그 행정행위는 위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법이 종류가 또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는 무효 사유로 귀결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로 귀결이 될 때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는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학설이 중대명백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대 명백설이 이제 판례가 선택을 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중대 명백설은 뭐냐면은 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하자와 명백한 하자 이 두 가지 이론을 끌어내 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은 무효인 행정행위다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결여된 게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입니다. 그럼 중대한 하자는 법을 위반하면은 그냥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명백하다는 하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건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가 파봐야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법을 어기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 무효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니은 보면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또 명백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디귿은 후행 처분과 선행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다가만 밑줄 좀 쳐주시겠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개통실비,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이 네 가지의 목적은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뭔가 위법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또 취소 사유래요. 근데 안타깝게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하죠. 근데 뒤에 있는 행위는 또 적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근데 얘는 불가쟁력은 90일은 불가쟁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0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있잖아요. 국민은 이런 게 가능해요. 여기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의 취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통지는 위법하니까 이것 좀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소장을 써요. 그럼 이유가 뭔데? 이유는 여기 앞에 있었던 위법이 후행처분으로 옮겨왔거든요. 라고 주장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계고가 위법하니까. 앞에 있는 계고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도 결국 잘못 찍힌 거 아니냐, 끼워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띠고 있을 때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후행 처분을 옮겨간다는 이론인 거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디귿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리을입니다. 자, 이거는 그 사실관계를 익히시기보다 워딩을 그냥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워딩, 제가 이거 수업 시간 때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을 그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처분을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 말은 판사가 뭘 하려는 그냥 빌드업을 쌓고 있는 거냐, 단계를 쌓고 있냐면은 이거 무효로 봐도 별일 없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로 보더라도 뭐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무효로 봐도 별 문제 없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알고서 뭐게 요런 단계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 시험에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워딩을 기억해서 이거는 무효로 판결 내려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도 괜찮다라는 판사의 의도가 담긴 판례인 거구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거 맞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6번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가쟁력은 90일 지나면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이 됩니다. 하하면 특인데 공통수와 가리지 않고 다 인정되는 효과예요. 근데 불가변력은 한번 그러니까 제가 도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뱉어내면은 다시 그거 주워 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낙장불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행위가 행해지면은 스스로 행정청이 그것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불가변력이라고 하죠. 행정청 스스로 직권 취소를 못한다는 이론이 불가변력입니다. 얘는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합니다.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고요. 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인 결과물로 가져다주는 재결이 여기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테마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 다 인정되지만 불가변력은 일부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된다. 맞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2번은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90일 지나면은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처분 상대방이 너 90일 지나면 소송 제기 못하는 거야를 얘기해주는 테마예요. 근데 불가변력은 행정청 너가 한번 뱉어낸 거는 너가 주워 담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행정청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가쟁력은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은 그냥 관용어처럼 나오는 테마이거든요. 공무원 신문든 행정사든 가리지 않고 불가변력은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당의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투 칠 때도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화투패에 한해서만 인정돼요. 그 화투패에 한해서만 다시 직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지 다른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행정행위, 방금 뱉어낸 행정행위와에서만 인정되지 다른 패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동종의 행정행위가 비슷한 행정의 비슷한 패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더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4번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 재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멘트죠.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아니에요. 90일 지나야지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지. 90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결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는 완전 틀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이게 기판력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소송 제기를 못한다는 뜻이지 얘가 면허 취소를 받은 게 적법한지 미법한지 이런 것들을 아직 판단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완전 틀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갑은 과세 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밑에다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씁니다. 부당이득 반환. 그럼 우리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일단 행정청이 A한테 과세 처분을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했는데 얘가 100만 원을 납부했어요. 이때까지는
부당이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라고 한 돈을 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아닌데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되면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취소가 되면은 이제 이게 부당이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은 이제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효력이 아예 없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없으면 당연히 100만 원 낸 거는 부당이득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게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갑은 이미 납부한 금액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3번,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부당,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통해 받아받을 수 있겠구나. 4번이죠.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A가 이 과세처분이 위법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 취소 소송이랑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특히나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이고요. 얘는 민사소송이거든요. 아예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기면은 취소 소송 제기는 못하겠지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위법성 밝혀내면은 손해 발생한 것만 입증하면은 돈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맞죠. 5번,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이거에 대한 소송 제기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안 없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안 없어지니까 100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닌 거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갑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8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거부 처분에다가 이제 밑줄 거부 처분. 자, 이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집행 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거부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1번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다는 틀린 지문이겠고요. 2번,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처신지도 예고할 때 그 지도. 3번, 행정절차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특별법이니까 행정절차법보다 우선시 적용되는 게 맞고요. 4번,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 제가 이제 그 순경은 긴급하다라고 이제 외우시면은 됐는데, 얘네들은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이죠. 그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처분, 음식점 영업허가 같은 것들, 단순 반복적인 거, 경미한 거, 긴급한 거, 이런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니까 이유 제시해야 된다는 틀린 지문이고요. 5번,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청문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청문을 실시하라고 할 때도 할 수 있고, 또는 행정청이 이거 청문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신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인허가 등을 취소시키는 거, 혹은 신분 자격을 박탈하는 거, 법인을 설립을 취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청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9번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으니까요. 그냥 누구나 쉽게 청구할 수가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부재하게 하면은 바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쯤에 정보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필요는 없다. 그래서 꼭 소송 기록만 비공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소송 기록 이외에도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은 비공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소송 기록에만 나와 있는 것만 비공개가 아니라 재판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비공개 정보고 이 중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정보만 비공개 정보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5번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일부 정보는 비공개가 맞고 일부 정보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 공개하는 거다. 1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세무서장 갑은 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을회사의 주류 거래처인 병회사에게 을회사와의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병과 거래를 일정 기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일정 기간 중단하려고 요청한 행위는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권고하는 거죠. 충고하는 겁니다.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로 인하여 을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구조가 그려진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사건 요청 행위를 할 때 갑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 요청 행위를 할 때는 갑은 병에게 요청 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 밝히는 거다. 3번 요청 행위는 의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 공무원의 직무가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비권력적인 것들은 지금 계약도, 행정공법상 계약도 여기에 해당, 공법상 계약도 여기에 해당하고 행정지도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4번 요청행위가 밑줄 그어볼게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에다가만 밑줄 치시겠고요. 밑에다가 쓰세요. 기본권 침해.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가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5번 이 사건 요청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병의 법률상 지위의 법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다.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제가 잘못했네. 병이고 을 하는데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행정지도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